야 너무 많이 왔나봐 그러고 내려가고 너무 많이 내려갔나봐 그러고 올라가고 야 너 어디까지 갈라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10배거를 누리시려면 끝까지 가야죠. 4,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왔고 F1이 요즘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정말 트렌디해가지고 티켓이 뭐 3만 장이 뭐 바로 매매 완매되고 오픈런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를 했었어요. 실패했죠. 결론적으로는 실패. 모터스포츠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ESS 때문이고 2차 전지 진짜 많이 올랐어요. 태양광을 비교했을 때 원전이 확실히 에너지 단가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유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돈 버는 이유가 투자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공급은 구조적으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트렌드 이 박사. 저는 기자 김 원장이고요. 저는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녁 간식거리 네 네. 뭔가요? 호호호 호빵입니다. 호빵. 네. 이제 겨울 날이 추워지니까 일본 안 갔다 왔는데 오늘 축하할 일 있잖아요. 코스피 4천 넘은 거 축하해요. 저한테 제가 왜 축하가 빠바바밤. 되죠? 알겠죠. 대한민국 저 증권방송을 선도하는 김큐가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방송 중에 춤췄다고. 약간의 그 트럼프가 옛날에 이렇게 춤춘 것처럼 저도 약간 몸부셨어요. 아 약간 그거 같은데 아프리카 BJ 아프리카 BJ 같아요. 풍선 받으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아니, 둠칫? 사실은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증권방송 이제 그러니까 5천 가요 안 가요 그냥.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럼 증권방송 왜 해요? 현재 상황과 정확한 정보 전달. 네. 네. 증시라는 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아무도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무 많이 왔나 봐 그러고 내려가고 너무 많이 내려갔나 봐 그러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중간쯤이 적정한 주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더 가보자라고 막 달리기 시작했고 달리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마감 지수가 4042.83인데 코스피가 이게 보통 이제 하루 동안 매매가 될 때 지수가 오르면서 끝나냐 오르다가 내려서 끝나냐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캔들 차트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끝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가격보다 내려서 끝나면 파란색으로 이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빨간색도 위로 채워진 빨간색으로 끝나면 시장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보는데 오늘 뭐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끝났으니까 4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에너지가 안 꺾이고 마지막까지 그냥 올라가면서 끝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막 등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쉬어가 그러는데 야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어디까지 갈라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지칠 때까지 한번 가볼게. 그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명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정말 일단 5천까지 가보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달리는 모습이 가다 중간에 얘가 나 너무 힘들어 좀만 쉬었다 갈래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그럼 얘가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하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는 뭐 오를 때마다 뭐 거의 100포인트씩 막 오르면서 오르는 것도 대부분 중간에 빠지면 이제 아래 꼬리를 단다 그러는데 올라서 끝나거나 빠진 만큼 회복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훨씬 더 높게 끝나거나 이거는 무조건 시장에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안 올라탈지는 모르지만 말에 타고 있다면 내릴 때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판단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에는 이른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추세 추종 매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에 더 올인하고 갈 때 조금씩 더 사서 가고 요런 걸 이제 보통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추세가 살아있냐 죽었냐는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막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 앞으로 오를 거 찾아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는 그런 가치 투자하는 저평가 종목 찾는 것보다
추세 추종 매매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수익이 많고 이건 일반론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증시에 불 붙었을 때 싼 주식 사는 거 아니다. 네, 그죠.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를 자주 하지 말라.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도리어 이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돈 벌었으니까 오늘 나 여기서 챙겨서 얘가 조종 받으면 다시 들어가서 또 사야지. 분명히 요만큼 올랐으니까 한 20% 10% 조종은 나올 거야. 내가 그럼 그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다리는 조종은 오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또 격언도 있거든요. 그냥 갑니다. 그냥 보통은. 그래서 지금 증시에 딱 맞는 격언이네. 그래서 그냥 일단 내 주식이 안 가고 있더라도 시장은 보통 이제 순환매라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면 막 뭐 조선주가 가고 뭐 원전이 막 가고 하다가 얘네도 가다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막 투자하다가 벌써 수익률이 뭐 50% 100% 이렇게 오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우리가 급하게 올린 것 같아.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주변을 이렇게 싹 봅니다. 그러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저 동생이 있거든요. 쟤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키 맞추기. 네, 그래서 보면 얘하고 차이가 뭐 50% 벌어져 있다가 한 10% 정도 내려오면 다시 아까 올리던 주식이 좀 싸 보이거든요. 얘하고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얘는 좀 더 사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올리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좀 줄이시고 느긋이 기다리면서 자기가 현재 수익 난 종목이 최대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10루타 종목이라 그래서 텐베거 종목들에서 진짜로 텐베거를 내가 얻은 사람들은 한 배, 두 배 올라도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말이라고요. 네. 그래도 안 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가 4배, 5배 올랐거든요.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아마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2배, 3배의 수익을 내셨을 텐데 진짜로 2배, 3배를 다 낸 사람이 있느냐? 많지 않아요. 중간에 분명히 다 팔았어요. 50%만 올라도 우와 싸! 올랐다. 팔았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중간에 팔아줘. 집은 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집은 팔기가 너무 어려워. 황금성이 떨어지죠. 투자를 잘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 팔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요. 그래서 진짜 텐베거를 누리시려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100% 수익이 났는데 시장은 보통 이렇게 장기 상승하면 10에서 20%의 조정은 상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큰 충격이 시장에 오거나 약간의 뭐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좀 흔들리면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뭐 한 달 정도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난 이미 수익이 나 있으니까 좀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상승할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보통 그 조정 기간에 이제 파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조종폭이 20% 이상의 조종이 나오는 게 보인다. 그때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나는 조금 내가 낸 차익을 일부 실현을 하고 그래도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한 뭐 50%는 남겨놓고 한번 지켜보자.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전략을 하시면 아마도 뭐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네, 뭐 쉽사리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4,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왔고 네. 5,000 아까 5,000을 물어보시고 5,000은 내년에 아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면 시장은 그 기대감에 또 한 번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AI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터져 나온다면 뭐 반도체가 맞춰주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4천 넘을 걸 증시 전문가들은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수많은 펀더멘털로 또 과학적 수치로 설명하는데 네. 그러면 2달 전에 말해주지. 오른 다음에 꼭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에이펙 내일 경주나 뭐 이런 데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가지고 에이씨 관세 200%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막 주먹질하면 어떨까?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러면 또 시장이 그야말로 크게 흔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뭐 다들 투자하실 때 뭐 나름의 판단 근거하고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현명한 투자자들이 과거에 했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식을 자주 파는 것보다 야 그래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내 배당도 좀 받아보고 이제는 뭐 부동산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뭐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산 자산에 그러니까 뭐 자산 가격이 100%라면 80%까지 막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레버리지가 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주식은 항상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왔잖아요. 패가망신한다 너 주식하면 있는 돈 가지고만 해라.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수익이 뭐 20%가 나도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으로 사실은 수익률로 보면 부동산보다 훨씬 크죠. 올해 뭐 코스피만 투자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수익률이 뭐 연초 대비 64%뭐 오늘 올랐으니까 거의 7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콜라 사서 아직도 갖고 계시는 할아버지 아직 워렌 버핏 갖고 할아버지요? 계시나? 네, 콜라는 아직도 가고 계시는 갖고 걸로. 네. 옛날에는 애플은 안 갖고 계시다가 애플도 좀 많이 투자하시고. 네. 애플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큰 후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성장주에 아직도 테슬라는 안 사고 있을걸? 모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안... 버핏이 11살에 처음 주식을 사는 게 시티 서비스라는 주식을 사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큐가 주식 사고 팔지 말고 기다려야 네네네. 큰 수익이 난다는 건 진짜 특히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는 되게 일반론이에요. 오르는 장에서 주식 사실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죠. 그게 진짜 힘든 거죠. 버핏이 그게 뭐 15달러에 샀다 그러면 한 22달러 됐을 때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30달러까지 올라갔다. 예를 들자면 네. 되게 아까웠을 거 아니에요. 11살 때. 응? 근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김큐하고. 그때 투자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배웠네.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그런 저가 주식을 사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큰 수익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해온 과정을 쭉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 워렌 버핏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행동주의 펀드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직접 경영에 개입해서 너 배당도 늘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 워렌 버핏은 좋은 회사를 사는 것도 있지만 사서 자기가 좋은 좋게 회사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뭐 강압적으로 이 회사에 내가 너의 돈을 다 뺏어가겠어 이런 개입이 아니라 나는 회사의 주주로서 같은 경영자로서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회사 성장 가치를 더 높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과거에 주주 서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책으로들 많이 엮여서 나와 있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 보통 할아버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사례들 과거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업하기 전에 물류하던 이 회사가 중간에 이렇게 오일 관련해서 스캔들에 엮여가지고 회사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곧 죽어가는 회사를 워렌 버핏이 너네 신용카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걸로 너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익스프레스구나 카드 이름이. 네네네. 과거에는 철도 운송했던 회사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송하고 뭐하고 하면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사업을 이제 추구하면서 시작했던 회사인데 그 신용카드의 성장성을 보고 다 망해가고 이제 사람들이 곧 죽는다는 회사에 워렌 버핏이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네, 걱정하지 말고 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커버해줄게. 내가 주주들 설득해서 이 너네 이 잘못한 것들은 나중에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설득해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약간 VC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주식 뭐 갖고 있어요? 오늘 엄청 무서우십니다. 갑자기 약간 그럴 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별주는 안 하고요. 펀드에 투자하거나 아. ETF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했어야 되네요. 좋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질문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도 저는 주로 펀드나 ETF로 왜냐면 기자 생활할 땐 증권부에 직접적으로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개별주 투자는 거의 안 했거든요. 기자들이 직접적인 그 관계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투자해서 많이 잃잖아요. 정보 매매의 위험성이죠. 네.
아, 항상 정말요? 회사의 전범을. CEO들은 많이 잃어요? 자기 회사가 제일 좋아요. 아. 뭐 내일 모레 회사가 성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듣고 혹해가지고 야, 이 회사 진짜 잘 된대. 투자하면 아, 오히려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정보 매매의 위험성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이미 한 100명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럼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기자들은 정말 정보의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평기자 때 우리 부장이 저 회사 형님 이렇게 회사 이렇게 돌아가. 누가 이렇게 주관께서 이렇게 한다면 야 너는 그렇게 고급 정보를 어디서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노보에 다 있거든. 다 노보에 다 있어. 그래서 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아니? 뭐 좀 들었습니다. 형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 자 오늘 새로운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네, 영등포 경제 맛집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끝. ETF 최고. ETF 최고. 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수십 년 동안 개인들이 털렸거든. 네. 주식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개인 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요. 기관 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약간 외국인 다크서클이 매수 내려오고 1위까지 10위 보면 개인 매수는 항상 하락 많이 한 요즘 개인들이 많이 이기잖아요. 맞죠? 아니요, 요즘도 져요. 요즘도 그래요? 개인이 지는데요. 아. 그래도 많이 현명해져서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또 ETF를 뭐 한편에서는 시장을 바보로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적극적으로 그 이른바 이렇게,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회사를 찾고 더 투자를 해줘야 될 회사를 찾아서 그래야 그게 거기다가 자본시장이지. 자금을 넣어줘야 그게 진정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인데 이거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같이 돈을 집어넣어주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이 가는 시장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현대 자본시장은 ETF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ETF 때문에 나중에 또 무슨 문제 한번 터지겠죠. 다음에 네. ETF 한번 해줘요. 정말 네. 관심 많아요. 다음에 ETF 한번 해주십시오. 종목을 찍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준비한 내용 들어볼까요? 어, 주제 갑자기- 재밌던데요? 주제 혹시 저 아까 약간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김 원장님이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 그냥 그냥 좋아하는데 전문적이진 않고요. 그래도 그 시간 야구 보는 시간 행복해요. 아, 그래요? 기다려지고. 꿈이 주식으로 돈 벌어서 구단위 뉴스. 근데 저 진짜 야구 해설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어. 우리 뭐 경제랑 엮거나 우리 사회랑 엮어서 해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장인 어른께서 정말 해박하시거든요. 야구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웬만한 선수들의 뭐 기록을 다 외우고 계세요. 다 타구단. 게다가 욕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제가 캐스터하고 해설하시면 이건 대박각이거든요. 유튜브 근데 해도 이제 괜찮을 것 과거에 같아요. 공직에 좀 계셨다 그래가지고 아. 안 하려고 그러세요. 함부로 이제 유튜브 나오시면 안 되죠. 욕 살벌하게 하시거든요, 정말. 알겠습니다. 특히 실적 안 좋은 감독한테는 정말 살벌하게 욕을 하신다고. 그렇구나. 네. 네. 그 리베라 호텔 앞에 잠실구장 가까우니까 원정구장 선수들이 대부분 그 리베라 호텔에 묵어요. 한번 올해 기아가 성적 안 좋았잖아요. 기아 그 이범호 감독한테 욕하는 현수막이 리베라 호텔 건너편에 걸린 적이 있어.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삼성동 지나가다가. 저 보일 것 같은데. 저 그 생각했어요. 혹시 장인이 붙인 거? 아버지가 붙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 정도? 올해 79이신데. 네. 와. 네. 근데요. 네. 예,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네. 혹시 김기훈께서는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세요? 저도 야구 제일 좋아하죠. 사실은 원장 선배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 그래요? 야구 얘기. 이런 야구 이야기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야구 이야기 아니어서 어떡하죠? 왜 물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스포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음. 이 남자들이란 아니네. 표현도 그렇구나. 요즘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기본적으로. 아닌데. 별로 이건 좀 약간 네.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들어서 네. 가져왔거든요. 혹시 네. F1 F1이요? 아, 잘 모터스포츠. 모른다. 잘 모른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들고 오셨네. 그거 비싼 차여가지고 잘 몰라요. 싼 차면 좀 알겠는데. 걔들은 좀 시끄럽더라고. 우리는 좀 나이를 먹어서 시끄러운 거 정신 차리시고요. 걔들은 그리고 달려야 하는 데서만 달리더라. 네. 네, 네. 네.
F1이 요즘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네. 정말 트렌디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냐? 12일 날 원래 이번 달 12일 날 용인 스피드웨이 그러니까 에버랜드 옆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떤 행사였냐면 직접 레이싱도 아니고 그냥 F1 예전 2022년도에 달렸던 메르세데스 차가 와가지고 시범 운행하는 행사를 했는데 티켓이 뭐 3만 장이 뭐 바로 매매 완매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행사장에는 5만 명 이상이 군집했고 그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오픈런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영화 네. F1 더 무비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거 호평, 그러니까 네, 재밌었다며. 엄청 재밌었어요. 호평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영화 때문에 더 인기 있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그럴 좀 수 있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영화도 사실 국내에서만 500만을 누적 관객 수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가 인기 진짜 많은 게 본능의 질주라고요. 그 시리즈도 한국에서도 대박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 와중에 그러면 F1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스포츠가 다양하잖아요. 풋볼, 뭐 야구, 베이스볼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간 F1은 그냥 유럽에 돈 많은 애들이 하는 거?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미국의 미디어 회사가요. F1을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스포츠화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2019년도 넷플릭스 다큐를 기획을 했고 그게 1시즌부터 7시즌까지 초대박을 치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여수에서 한번 했던 게 F1 아니에요? 영암. 그건 영암이요. 아니에요? 맞아요. 영암. 맞아요. 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를 했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실패.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터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은 일단 성장세가 약간 수치가 주식으로 치면은 뭐 매년 막 몇백 프로씩 막 이렇게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팬층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이 F1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선수들이 막 엄청 잘생기고 뭐 인기가 많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모터스포츠는요. 약간 선수는 자동차의 부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사실은 기술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F1이 포뮬러 1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도 이제 각 완성차 기업들이 우리 이 정도로 이제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어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보통 창업주들이 진짜 실제로 레이싱을 했어요. 그래서 페라리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가 직접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모터 스포츠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뭐 나스카도 있고 뭐 AW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F1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다 만들어야 돼요, 차를. 완성차들이. 그 팀들이 다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기성차를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규격에 딱 맞춰져 있고. 제 차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오셔도 될 것 같은데. 연비가 좋거든요. 입장이 이른바 입밴이라고 하죠. 연비가 좋아요. 네. 연비를 안 따집니다. 그 친구들 연비는 타이어 두께에서 나오잖아요. 아우 그 친구들이 연비 안 좋겠더라고요. 엄청 안 좋죠. 그래서 그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 그게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러면은 더 퍼포먼스가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F1에서는 재정 규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마 금액 이상 투입하지 말아라.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재정 규제를 둘 만큼 너무 돈 싸움이 되니까. 돈 싸움이 되니까 그런 규제도 있어서 아니 메이저리그의 셀러리 갭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메이저리그 셀러리 갭이 있나? 있죠. 있나? 우리만 투수들한테 셀러리 갭이 있건 100만 달러 있거든요. 팀당 있잖아요. 팀당 있어서 그거 규제 피하려고 오타니하고 계약할 때도 분할해서 몇 년간 주기로 이렇게 한 게 전체 셀러리. 오타니 연봉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사실 8천억 대던가? 정확한 연봉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네, 5년인가? 네. 아무튼 네. 네. F1.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죠. 네,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 F1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선수들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완전 기술 집약체이기 때문에 공기역학 엔지니어들 연봉이 사실 거의 드라이버에 맞먹는 수준도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가 된다, 미케닉이 된다 하면은 그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엘리트시고요. 정말 그 모든 팀에서 최대한 엔지니어, 탁월한 엔지니어를 끌고 오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장이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뭐 거의 약간 그냥 거의 뭐 물론 그들도 훌륭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F1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동안 다른 스포츠도 인기가 많았지만 워낙 이때까지 유럽이 쌓아온 그 기술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완전 끌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서만 이게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시즌이 딱 열리면은요, 전 세계 24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랑프리를 열어요. 뭐 호주 그랑프리, 맞아. 막 두바이 가고 뭐 네, 이렇잖아. 두바이 그랑프리,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마이애미 네. 그랑프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이제 총 3개 도시에서 그랑프리를 1년에 그러면 24번을 하는 네, 거예요? 총 24번이에요. 한 달에 2번이네요. 한 달에 2번 하네. 계산하면? 네. 그래서 그럼 그게 갖춰져 있어야겠네? 네, 그럼요.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영암이 그때 이제 F1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조성을 했던 거죠. 그럼 24분의 1 영암이? 그쵸, 그때는 그랬었던 거죠. 근데 왜 계속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미안해요. 네. 궁금하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인기가 왜 있냐부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게 일단 그 미국에서 이게 진짜 미디어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동안에 F1은 경기는 사실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기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좀 졸리고요. 막 그냥 큰 변화가 없어요. 1등이 가고 2등 가고 3등 가고 이게 네. 워낙 기술적 차이가 막 0.001초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처럼 막 다이나믹한 모멘트가 없어요. 현장감을 더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올 때 앞에서 찍으면 얼마나 빠른지를 모르잖아요. 빠를 때는 이렇게 휘잉 하고 지나갈 때 빠른데 이게 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진짜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가서 보면 굉음과 일단 소리가 가서 그거를 현장에서는 TV가 전달을 잘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혼 때 여의도 3번 아파트 살았잖아요. 그 옆에 새벽에 그 폭주족들 달릴 때 그 굉음이 정말 자꾸 딴 데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정말 근데 나도 딴 이야기 하나 하면 네. 인제에 가면 우리나라 스피드웨이가 그럼요. 인제 스피드웨이 있거든. 거기 숙소도 같이들 이렇게 거기 있어서 좋아요. 어렸을 때 애들 좀 어렸을 때 거기 한번 가서 머물러 봤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서 오토바이 그 경주가 있었어요. 못 자죠? 네, 와 정말 소리가. 네, 너무 정말, 재밌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완전히 전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재밌어요. 전 세계 이제 24번 전 세계 네. 돌아가면서 24번을 하고 그런데 그게 넷플릭스가 인기가 딱 터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까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네. 정말 하나하나 선수들 대박이라니까. 우리 장인 딱 보시면 이렇게 두산에 딱 누구 나오면 안돼 저 봐. 저 3년 전에 햄스트링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돼. 정확히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그 이전 히스토리까지 다 알고 그러면 더더욱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의 막 뒷이야기 원래 거기가 그걸 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 시트 자리가 딱 20개예요. 네. 전 세계 20개니까 딱 20명만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박 터지겠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사실 F4, F3, F2 이 모든 카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다 올라와서
겨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다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왜 탈락했고 이번 시즌에서 왜 뭐 뒤에 알력이 어떤 게 작용이 됐고 이런 거를 너무 재밌게 구상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딱 했더니 그 비인기 종목이 한순간에 엄청난 인기 종목으로 확 바뀌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뭐 거의 이제 모든 그랑프리 할 때마다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소셜 바이럴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정말 요즘에 거의 탑 3까지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조건 이 스토리텔링 때문이냐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기술적인 베이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또 요즘 제가 소비자들 관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요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네. 어려운 거였으면 그냥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지?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지? 뭐 이런 자기만의 뭐 원리를 우리 파악하고 딸이 싶어하는. 양자역학에 공대생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빠가 뭐 양자역학을 알아 그래서 내가 양자역할은 안다. 두 사람과의 관계. 양자 역할. 요즘 애들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공부하면 모르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오, 와. 아니 왜 아빠가 뭐 이야기하면 대꾸를 안 해 딸이. 진짜 이건 양자 역할이 안 돼. 그래서요. 아빠 과학에 역할도 안 되고 양자 과학에 역할도 안 대한 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관심은 있다. 있죠. 네. 양자 역할. 양자역학. 근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 약간 요즘 트렌드 추이가 좀 보면 네. 되게 좀 딥하게 한 영역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니즈가 네. 심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요즘에 좀 스포츠 관련해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2군, 3군 스포츠 리그가 좀 인기가 많은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중계도 뭐 그냥 안 할 등 안 할 등 막 이런 거였는데 중계도 사실 뭐 유튜브로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간 니치한 거를 본다 그리고 그걸 내가 판다 약간 오타쿠적인 면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2군 리그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도 더불어서 약간 F1이 그 약간 재미없는 훗 이야기 기술적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약간 다 물리면서 되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프리미어리그 해봤습니다. 보면 뭐 4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올라갈 때 승급하는 게 완전히 그냥 드라마잖아요. 그쵸, 그쵸. 마을 지역 주민들은 정말 너무너무 그 팀을 사랑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5부 리그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심층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F1도 이번에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인기 있는 지금 이유가 거기와도 맥락이 있구나. 왜냐면 예전엔 그 진짜 재미없고 어렵고 그냥 되게 차분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 공기 역학이 어떻게 돼 있으며 피트는 왜 스탑했으며 이 뭐 흐름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트렌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스포츠가 대세가 되면은 큰 특징이 문화적 코드로 소비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스케이트보드 네. 인기가 한참 많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로 뭐 변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말과 관련된 뭐 폴로 브랜드로 이렇게 된다든지 그 문화 코드로 이렇게 브랜딩에 하나씩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 코드가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어떤 증거로 저는 항상 봐요. 네. 라피도 하면 수영 뭐 네, 이런 거 그런 하면? 식으로. 근데 요즘에 보면 레이싱 코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약간 레이싱 슈트 같은 자켓류로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신발 중에 퓨마 스피드캣이라는 신발이 있는데요. 그 라인 이름인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오리지널 따져보면은 그 레이서들이 방화신 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문화적 코드가 패션에도 들어가고 뭐 문화적 코드가 뭐 또 문구에도 들어가고 네네네. 막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 요즘 진짜 좀 트렌디하다. 정말 이거 관심 있게 봐도 된다. 대세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 꽤 많이 해주세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영암에 2010년도, 2014년까지 한 4년 정도
한국 코리아 그랑프리라고 해서 사실 서킷을 굉장히 하면서 그러면 F1 그 이제 주최를 24번 하는 동안 선수들이나 그 팀이겠죠? 그 팀의 성적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1년 지나면 딱 승부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24개이니까 경기를 다 누적해서 측정하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1등을 했느냐, 뭐 패스트랩은 누가 했느냐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챔피언을 선정하는 뭐 이런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그랑프리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영암은 안 껴준대요? 근데 영암이 유치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이제 박사님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제가 들은 걸로는 경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갖췄던 걸로 아는데 운영 미숙 1번.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데 만들어서 접근성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기할 때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운영권 자체를 나중에 뺏긴 상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맞습니다. 기반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 야 우리나라에서 F1을 볼 수 있다고 라는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일회성으로. 예, 이 정도의 팬층은 없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를 치렀을 때 F1 입장에서 뭐 굳이 큰 이익이 없었다. 뭐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우리가 뭐 얼마나 관광객들도 오고 F1 경기 그렇지. 보러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갖춰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정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4년간 누적 1,900억을 기록하고 결국에는 적자를? 이제, 네, 적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나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하이닉스 뭐 하루 영업이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망할 뻔한 회사 아닙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요. 네. 한 해는 4조 매출에 5조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는 한 해. 그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현대 처음에 이름이 현대만 LG로 뭐 넘어갔다가. LG 그쵸. 현대 뭐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럼 이제 해도 되지 않나? 이제 F1 인기가 많은데 아, 그러네. 이제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영암 트랙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지금도 하죠. 아니 지금도 엄청 사실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모터스포츠 관심이 하고- 다들 없으신데 예, 예. 너무 많아요 국내에도. 아.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대 N 페스티벌로 해서 사실 요즘에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동차 제조 강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네, 우리나라 세계 네 번째, 다섯 네. 번째 제조 광국인데. 보통은 이 정도의 제조 강국이라면, 그러니까 그때도 진짜 영암에 그러네. F1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할만해.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제조 강국이니까 우리도 F1 하나는 했어야지인데 그거에 비하면 자동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나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작은 편에 속하긴 했거든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사실 올해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그 이번에 100위 그 기업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홀로 그런 것처럼 약간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 완성차 가지고 있는 국가 기업 많잖아요. 사실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생각해 보면 그러고 보니까 태국의 레드불이라고 그 회사가 저기 F1 그쵸, 스폰서거든요. 태국이 세계 10번째 레드불이 태국 회사인가? 네, 태국 회사예요. 태국 회사예요. 저 몰랐어요. 네, 태국 회사예요. 에너지 음료 만드는. 맞습니다. 그거 근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태국이 세계 10번째에서 11번째 정도 자동차 수출국이거든요. 제조업 일본 차들이 들어와서 워낙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놔서 지금 이제 그걸 전기차 클러스터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힘든데 근데 이제 딴 이야기지만 20년, 30년 동안 자동차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데 자기들 브랜드가 못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사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계속 뭐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생태계가 있지 않으면 그동안에 지금은 좀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좀 달라졌긴 했지만 이제 엔진 기반으로 했을 때 사실은 뭐 부품 업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벤더까지 모든 이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사실 있을 수 있는 게 완성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굴지의 기업이 있는데 이 모터스포츠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 특히 이번에 인천시에서 좀 이제 해보자. 이번에 좀
지자체들 나서는 거 걱정되는데. 네, 이제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기업이 나서면 좀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지자체들 나서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미디어 회사가 가져오면서 전략적으로 밑에 기반 다 깔고 OTT로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 다 해가지고 결국엔 성공시킨 건데 지자체가 야 우리 트랙 일단 만들어.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 여자 프로 선수들이 골프를 너무 잘 쳐. 어떻게 하면 저 선수들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하나 해외 언론에서 찾아낸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한국 정부에 네. LPGA 지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생각 못했다. 그럼 바로 바로 추락. 급전책 가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선수들 지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뭐 상위 몇 번 안에 시드 몇 번을 받고 상금 랭킹 몇 위까지는 퍼스트 클래스로 대한항공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OTT나 뭐 이런 거 보면서 F1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보긴 봤지만 뭐 깊이 있게 보질 않아서 그게 F1을 미디어 회사가 인수를 해서 그런 네네. 배경이 최근에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드는 생각은 과연 그러니까 아까 미케닉의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과연 끝까지 갈까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완성차 회사들이 전부 다 이른바 전자회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 미케닉에 대한 이 승부를 보려는 이 완성차들의 이 욕구는 조금씩 사라질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F1이 나중에는 전기차 기반의 어떤 F1 경기로 바뀌나? 뭐 이런. 비클이라는 개념이 이제 유틸리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그 포뮬러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힘이 좀 전기차 딸리겠네. 와, 아니요. 훨씬 더 재밌죠. 훨씬 더 강한. 진짜? 출력도 훨씬 더 네. 강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연비도 내 차 정도 돼. 연비를 안 연비 돼. 많이 오신가 봅니다. 왜 연비를 연비를 왜 이렇게? 원래 되게- 이렇게 네. 진짜 좀 연비를 이렇게 왜 무시해요? 플렉스하는 사람들은 연비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늘 연비를 되게 걱정하세요? 네, 정말 웃기는 게. 진짜 웃기는 게 예전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차가 제 차는 물론 아니고 LS430 이런 이제 렉서스의 최고 하이 모델. 그때 당시 기술력은 뭐 지금도 좋지만 그때 뭐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이 렉서스를 그때 뭐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유지했었고 품질이 좋았으니까. 근데 디젤 차가 나온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때 당시 2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런 알겠습니다. 네. 레드불 네. 우리가 또 격까지 치기 하면 레드불의 손자가 태국에서 창업주의 손자. 창업주의 손자죠. 네. 회사의 손자라 그래서 사고 손자 쳤잖아. 회사를 사고 이렇게 사고 쳤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 몰라요. 우라윳인가? 오라윳 이름이 오라유. 오라윳이에요. 네. 총리 이름 뿌라윳이고 거기는 다 유시네 그래도. 그 이름이 모는 되게 없네. 오라모 이런 거. 그 경찰을 치고 죽였어. 그래요? 자기 스포츠카로. 아이고.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경찰이 친 경찰을 이렇게 한참 끌고 갔어. 아이고. 그 차에 혈흔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쫓아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까지 연결돼 있어. 그 다음 아침에 체포했어. 경찰을 죽인 친구를 체포했어. 풀려났네? 이게 한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풀려났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기소를 한 해 만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네네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소도 안 됐어요? 설마. 할아버지 비행기로 튀었어. 아이고. 태국 국민들이 굉장히 민도가 높은 사람들이야. 네. 민주화에 대한. 기억나잖아요. 뭐 탁신이나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엎어버린 군부 정권이나 이런.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잊혀질 거 아니야. 결국은 도망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 4, 5년 전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놈 잡아와라고. 런던에 살면서 또 SNS에 지 사는 걸 올려. 프리미어 리그 그 위에 스카이박스에서 와. 친구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보고 경찰 치고 죽이고 간 친구가. 아이고. 그러니까 또 데모를 하니까 또 민주화 열기가 커지니까 또 막 진실과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군부 정권이 잡아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 친구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경찰과 검사들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풀어주고 막 이런 검사와 경찰들이 엄청 구속이 돼. 이 친구 못 잡아와. 지금 못 잡아. 아직도 못 잡고 있어. 아 왜요? 한 2, 3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레드불이 레드불, 네.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팀 중에 하나. 맞아요. 네, 네. F1에서. 네. 그래서 마지막 익스트림 스포츠에 가장 그쵸. 스폰을 많이 하면서 브랜드를 굉장히 알리는 게 잘했죠. 레드불이죠. 네. 그래서 손자도 익스트림하게 운전을 하다가 근데 좀 그러네요. 그거는 아무튼 정말 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 건 정말. 그것이 국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낙심을 주고 나는 그게 경제에 연결된다고.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 나는 결정적 이유가 민주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깔딱고개를 넘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산업화가 잘 됐고 산업화가 잘 되다가 민주화가 안 되거든. 동남아 국가들 보면.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걸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민주화가 되면서 80년대 민주화가 되면서 물론 많은 피를 흘리면서 네네. 했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나는 그것이 엄청난 생산성으로 이어졌다. 아 그럼요. 실제로 그런 연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태국을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특파원하면서 보면 이게 안 돼.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뛰잖아. 뛰면 된다라는 게 민주화를 되면서 완성된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아, 뭐 운도 열심히 따르고 하면 된다. 뭐도 있고 뭐 우리도 부정부패 남아 있지만 네. 하면 된다. 그쵸. 결국은 된다라는 게 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해봤자 안 된다로 자리 잡아요. 박탈감이 엄청 심하겠고. 해봤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보이지 않게 경제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F1 아 그래서 네,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관심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 하겠다. 영암에 트랙이 있는데 영암을 다시 쓰면 근데 되지. 그게 좀 이제- 멀다 이건가? 왜냐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수도권은 시가지에서- 반댈세. 그래서 이게 뭔가 시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인천시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인천시장께서 이제 F1 가서 이제 탐방도 하고 뭐 이런 게 또 뭐 좀 이제 해외 갔다 나오더라고요. 오셨어요? 네네. 돈 좀 쓰고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베가스가 2021년도에 그랑프리를 열었거든요. 원래 그 전에 뭐 어스틴이랑 마이애미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라스베가스가 단 3일 만에 경제 효과를 뭐 1조 이상 뭐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스베가스니까 거기 원래 사람 많으니까. 아니 거기는 그거 안 해도 딴 거 해도 그 정도 나와요 라스베가스는. 근데 뭐 영종도나 이런 데를 우리도 진짜로 영종도에 네.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비견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런 그러니까 뭐 분위기로 그런 하겠다. 것들 그러니까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뭔가를 거기서 할 수 있고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잘 그래서 됐으면 어디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가 되든 잘 됐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회의가 강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F1은 사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공기역학 엔지니어를 몇백억씩 되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뭐 있느냐? 공기역학 몇백억? 예. 하이닉스 한 2시간 우리 산업에서 그게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업 구조를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이제는 그럼요. 제조업에서 수출하는 구조로 안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고. 도리어 아까 말씀하신 이 포뮬러를 가져야겠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진짜로. 했었어요. 사실은 송파. 진짜로.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뭐 꼭 F1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뭔가를 꾸민다라는 거는 앞으로 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벤트 야 요즘 뜨거우니까 이 이벤트 그러니까요.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뭘 그러면 안 해보겠다 된다라는 것보다. 이거 갖고는 정말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가장 망하게 할 때 정부에 부처 하나 만들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우리 또 전임 시장 바뀌면 전임 시장 했던 사업은 절대 안 한다. 전임 시장 했던 그 담당 과장이 일단 발령이 나버려. 그렇죠. 재밌는 얘기는 F1 네, 그래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세상이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방송 같이 하는 뭐 우리 캐스터나 진행하는 이 어린 친구들이
F1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갔다 오면 무슨 F1 레고 막 이런 거 사다가 집에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막 한대요. 세상에. 그래서 너는 왜 F1을 좋아하냐 그랬거든요. 다 이런 이유가 있네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어디 뭐 마닐라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게 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 네, 가서 보면. 못 하는 경우 비싸긴 하지만 표도 비싸겠구나. 엄청 비싸죠. 3일밖에 안 하니까. 네, 상당히 비싼 고가입니다. 저는 오늘 태양광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난데없이 웬 태양광 진보구나.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하면 그럼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게 진보가 떠오르십니까? 태양광 하면? 지지난 정부까지 그게 참 이슈였죠. 어이없죠, 정말. 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하면 진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고 우리 박사님은 저는 순수하게 가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태양광 저는 하면? 당연히 친환경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순수하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진짜로 없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듣는 얘기나 딱 떠오르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진보라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 정책이든지 네,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1번이 비싸다 태양광 비싸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환경 파괴 그러니까 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약간 환경 파괴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태양광에 대한 뭐 정부의 적극적인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거 그때 뭐 산 막 파헤치고 뭐 태양광 발전 만들고 나중에 장마 오니까 다 망가져가지고 자연 훼손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태양광 패널을 효율을 좋게 하려면 닦아야 되는데 이거 닦으면 거기서 독성 성분이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다 이제 가짜 뉴스인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혐중과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있거든요. 뭐예요? 태양광을 열심히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을 도와주는 거다. 왜? 왜요?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중국이 워낙 시장 중국 점유율이 엄청 앞서가고 네, 있어요. 엄청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거 다 뭐 중국 거 갖다가 쓰고 그러니 다 아. 중국 도와주는 거다까지 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것도 우리 거보다 중국 거 많이 갖다 쓰거든. 네. 싸니까. 폴리실리콘 시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사실상 시장을 전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뭉쳐 있는 데다가 에너지원 싸움에서 아까 이제 비싸다는 문제. 뭐 원전은 싼데 태양광은 너무 비싸서 야 굳이 이 비싼 걸 우리가 돈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니? 거기에 환경 파괴 그다음에 아까 말한 중국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결합돼서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얘기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슈를 가져와 본 건데요.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죠. 매년 더워지잖아요. 근데 전력량 부족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네. 항상 전력량 최대 뭐 그죠? 환전 직원들 비상 뭐 해갖고 영상 날이 나오잖아. 더워지니까 컨트롤 센터에서 막 이렇게. 블랙아웃 얘기 나오고 맞아. 뭐 이게 어.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올해 들어보신 적 없죠? 그게 그것 때문이구나. 그게 사실은 올해 태양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여름에 그러니까 전력 최고 수요가 찍히는 게 90기가와트 이상이 찍혀요 항상. 그래서 올해는 거의 100기가와트까지 찍혔거든요. 매년 조금씩 조우하면 안 되는데. 이 기가와트라는 게 그 24시간 내내 우리가 전력 사용하는 걸 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나라 산업 개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피크를 찍느냐 이거거든요. 100기가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석탄 발전소가 대형 석탄 발전소가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풀 캐파로 돌렸을 때 1기가와트를 생산하니까 정말요? 네, 이 대형 화력 발전소가 100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전은 조금 더 많이 생산하잖아요. 한 기가. 원전은 한 70기 정도 있으면 60기에서 70기 정도 있으면 100기가와트 생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원전은 어떻게 60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6기가 돌거든요. 그럼 되게 효율적이네요. 네. 근데 올해 우리가 거의 피크 100기가와트를 찍었을 때 태양광이 담당한 게 20기가와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연 평균으로 보면 전력 생산에서 그 이제 발전 원별로 보면 태양광이 한 11% 정도, 10%는 이제 좀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태양광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렇겠지.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해가 많이 쬐면 쬐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 초과 수요가 많이 생길 때 태양광이 이걸 완전히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태양광이 우리의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아니,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진짜 드리려고. 경제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게 뭐 이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아졌는지 그래도 많이 높아졌겠지. 뭐 수력, 풍력 많이들 한다대 한 5% 돼요. 한 10%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알아요? 높여준대요? 이런 화석연료로 다 있는가 포함해서? 보다. 네, 화석연료 에너지 훨씬 높죠. 네. 절반 유럽이요? 이상을 친환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아까 1번 비싸다에서 나오거든요. 비싼 거는 맞는데 또 틀린 말이에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급속도로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발전 단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에너지를 생산할 때 들이는 비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1kW 시당 한 180달러 정도 태양광 생산하려면 들었던 게 지금은 한 110달러 수준이면 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결국 40, 기술력이네. 4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뭐 연료전지나 이런 데 효율성도 높아졌지만 여기에 또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간헐성. 아까 여름에는 효율이 엄청 좋고 퀄리티 겨울 되면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막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전기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는데 ESS라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 전기가 생산되면 ESS에다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건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발전 단가가 같이 떨어지는 우리 거죠. 그 저기 아픈 손가락 그 2차 전지주가 올라가는 것도 최근에, ESS, 그러니까 ESS 때문에 아니야? 최근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ESS 때문이고 여기 지금 보이죠? 2차 전지 손실 난 거 보이죠? 아픈 손가락. 네, 정말 많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차 전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다시 주시장으로 가긴 하는데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반등의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2차 전지가 뭐 우리가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아져도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ESS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태양광 말고 풍력이라든지 다른 수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이걸 저장하든지 아니면 수소로 바꿔서 이동을 시키든지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ESS 시장도 커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원전하고 태양광을 비교했을 때 원전이 확실히 에너지 단가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원전은 한 44달러 정도고 아직도 태양광은 아까 110달러라고 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해외로 돌아가 보면 평균 글로벌에서 평균 단가로 보면 태양광하고 원전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발전 단가가 한 45달러에서 50달러 선이고 아까 말한 대로 원전은 야. 44달러니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광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그 사실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에 갔었거든요. 근데 라스베가스 저 서부 여행을 하면서 거기를 쭉 운전해서 라스베가스 들어가는데 정말 한 거의 10km 이상을 옆에 다 보니까 다 태양광인 거예요. 진짜? 여기는 무슨 화성인가? 고속도로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도로 정치적인- 주변이겠지. 네.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 진보구나. 그러니까 그 진보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친환경 무조건 진보.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화석 원료. 이거 트럼프 뭐 다 대통령 거짓말이야. 되게 싫어해.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마치 미국에선 태양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나가고 있고 태양광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솔라시티라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 위에 천장에다가 태양광 이제 이걸 깔 거다. 앞으로 효율이 이제 좋아지면. 충전이 그러니까 가면서 충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야, 그럼 내 차보다 연비가 더 좋아지겠네. 오늘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비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업은 저거죠. 그러니까 개인 집에 그렇죠. 태양광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고 전체 테슬라 매출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미래를 보면
화성에서 그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성에 공장 짓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원 쓰고 로봇도 거기서 휴머노이드가 지가 스스로 충전해가지고 사실 하겠다는 그걸 거죠. 위해서 지금 모든 그걸 걸 위해서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진짜 일론 머스크 그때 이야기하신 비이성적인. 네. 네. 그 아저씨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 일을 하실 분이니까. 비이성적인 사람이 시장을 만든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은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장이 크고.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원자력하고 이렇게 태양광하고 발전 원가 차이가 있느냐. 그걸로 보면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력을 공기업 중심으로 했죠. 아 그러네. 네. 한손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공장을 돌리고 태양열이 있는 비싼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원전이 싸구나. 네, 원전이 싼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한국형 원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의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그렇구나. 가격이 싸니까 우리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태양광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적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훨씬 비싼 거지.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미 원자력과 태양광은 거의 붙어 있다. 저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거를 너무 미국에 그걸 보고 오니까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땅이 넓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죠. 우리 나도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큰 집에 조건이- 가면 이렇게 양계장 옆에 네. 그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 네. 그런데 이제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러니까요. 이 차들 세우는 주차장 충전 위에. 주차장 네, 위에 네, 이런 네, 거는 어차피 근데 왜? 지붕할 건데 참 이렇게 쭉 그리고 공장 있는 지붕에 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네. 좀 미관도 좋게 하고 환경에도 좋으면서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발전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은 비싸고 아까 말한 뭐 진보의 프레임으로 묶고 우리는 무조건 원전이 이렇게 싼데 원전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지금 말씀이신지 정부가 알겠다. 에너지 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데이터 더더욱 센터부터 더.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력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전 세계가.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원전도 활용을 하겠지만 태양광이 이렇게 점점 간다라고 하면 태양광을 야 이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태양광도 적극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런 데라든지 미관이나 이런 걸 본다든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이번 여름 이렇게 쉽게 넘긴 것도 근데 이번 몰랐네. 여름 저도 진짜 몰랐어요. 태양광이니까 나는 우리가 에어컨 새로 샀거든. 이게 열 효율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죠. 전기요가 얼마 안 나와서 이게 근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번 올해 사실 그 창문형 에어컨이 정말 초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라는 이렇게 생각이. 얘기하면 또 그게 제품 뭐예요? 만드는 왜 회사들. 창문형? 그 옛날 방식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옛날 창문형? 방식이에요? 창문형 에어컨.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이 그러니까 아니고 시래기 달고 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어. 연결하고 뭐 그러면 타공 비용도 들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러니까 각 방에 거의 에어컨이 하나씩인데 옛날 집들은 없으니까 아이들 방이나 이런데 애매한 데다가 창문에다 설치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시래기하고 에어컨이 동시에 달려 있는 같이 있어요. 아, 네. 그 창문형이라고. 네, 그래서 네. 창문을 일부 살짝 열고 여기다 설치를 하고 여기 거기 이렇게 위에 좀 잘 막아가지고. 봉해가지고 쓰는 그냥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스템 에어컨 없는 분들이 많구나. 우리 아이, 사회에. 그럼요. 네네. 네, 이제 안티 우리 1만 집도 명. 우리는 구독자 3,500인데 안티 1만 명 되셨습니다. 우리 네. 집도 없어요. 그걸 창문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올해 유독 너무 많이 더워서. 그래서 너무 더웠기 아. 때문에 그리고 유독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 재밌는 게 이렇게 뭐 창문형 에어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관련주가 여기서 머릿속에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증권방송 하다 보면 뭔 이슈만 나오면 관련주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러니까 회사 어떤 ETF에 회사 막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금 전에 제가 시장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어떠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 회사들이 워낙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연료전지 모듈 만드는 회사 다들 생산 라인 접고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다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겠지.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 기업들의 돌파구는 거기에 오히려 있어서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중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미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나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규제 얘기가 나오면 그 회사 주가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 시장은 태양광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그쵸.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원자력 네네.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었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우리가 왜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하느냐? 친환경 에너지 뭐 흔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들은 말 중에 정말 설득력이 있었던 말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게 가장 비용을 줄이는 길,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친환경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라는 말, 난 너무 와닿았어. 지금 뭐 당장 내년부터 유럽이 탄소세 받고 애플 같은 회사들 아리백 한다 그러고 이건 안 가면 그 말씀 다음에 맞아요. 네.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를 것이다. 제가 얘기하면서 중간에 그거는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알리백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차피 알리백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원을 일정 비율을 매년 늘려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태양광 써야 돼요. 그쵸. 태양광을 쓰든지 풍력을 쓰든지. 근데 아까 발전 단가에서 보면 풍력, 육상 풍력, 해상 풍력은 아직도 이 발전 단가가 안 떨어지고 꽤 높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들 친환경 중에는 태양광으로 보는 거죠. 풍력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도 킬로와트 시당 풍력은 한 180달러, 뭐 190달러, 이 정확한 데이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해상 풍력은 280달러인가 더 비싸요. 어렸을 때 바다에다가 미래소년 해야 되니까. 코난 만화 보면 거기 이렇게 어렸을 때 이 해상 풍력기 나오잖아요. 그 해상 풍력 하려면 제가 이것도 미래소년 코난 알아요? 내가 잘 몰라서. 진짜 몰라요? 문화 충격인데. 야, 미래소년 코난은 아마 저기 OTT나 이런 데 있을 테니까 한번 봐보죠. 그 명작을 충격인데. 모르신다고. 그걸 안 봤단 말이에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고기 잡으면 이런 거 포비. 법이. 포비. 예. 저도 할 수 있어요.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알아요? 알죠. 해적기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이랬어요? 아니 이번에 시위하는데 그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네. 재밌었어요. 자, 마무리. 자, 보이스 논쟁. 아니 근데 보이스 논쟁. 네. 무슨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아. 뭐 이제 좋은 질문이야. 부동산 규제가 하는 척 하면서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 구인철 부총리는 뭐 보유세를 마치 저거 할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얘기가 또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말실수 또 예. 해가지고 뭐 얼마짜리는 서민 아파트 15억 네. 말실수해서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지금. 게다가 지금 국토부 차관까지 지금 저렇게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유세를 올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떠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 부분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수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을 조금 눌러야죠. 낮춰줘야 예, 하는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낮춰줄까?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집을 안 사고 싶은 방법. 집에 우리가 분명히 가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예상이 되면 안 사겠죠. 좋은 지적이네. 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걸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 제일 어려운 게 그쵸.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 안정화라는 단어에 각 주체별로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그러네요. 계신 분들은 안정화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안정화고 꾸준히 올라주는 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안정화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 상황을 안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거에 할 수 없어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국토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집값은 그래도 좀 떨어져야 한다고 보면 절대 그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55%에서 60%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집값이 오른 다음에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원희룡 장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무슨 소리예요? 집값 내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원희룡 장관밖에. 정치인 장관이었고 실세 장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은 집값이 올라야 돼요, 내려야 돼요 하면 늘 정답이 있죠. 안정돼야 합니다. 안정돼야 합니다. 틀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안정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그쵸. 사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지금 이제 너무나 경험적으로 서울 중심지는 집값이 오른다. 서울 외곽은 제가 볼 때 많이 느슨해졌어요. 내리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늦추는 방법은 정말 많이 생각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제가 무슨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근데 보유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유세밖에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네. 보유세를 올리고 제가 늘 이거와 함께 세트처럼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 무슨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집에 대해서 굉장한 규제를 준다. 집을 아주 못 살게 굴어요. 전 세계가. 땅과 집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는 우리가 수많은 재화 중에 재생산이 안 되니까 인류 역사상 주구장창. 그래서 오늘 또 뭐 제가 매주 한 서너 개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공부하니까 예를 들어 집주인 괴롭히는 것 중에 일본은 좀 덜할 것 같잖아. 왜냐하면 일본은 수요가 너무 약하거든. 그래서 정부가 집을 좀 사세요. 자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 보유세가 우리보다 살짝 높으니까 진짜 보유세가 낮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보유세를 높일 수가 없죠.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집에 대한 수요가 가수요가 아니고 정말 수요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예를 들어 임대차 같은 거 한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2년에 한번 계약을 하면서 이제 내가 좀 들어가 살게요. 네. 베를린 같은 데는 그 시청 허락받아야 돼요. 집주인이 자기 집 들어갈 때. 사유를 제출해야 돼. 넌 지금까지 왜 내 안 집이니까. 살다가 돼야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요? 일본도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느슨한가. 근데 그러니까 맞아.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집이니까 자식아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임마 이렇게 하면 It's my house. 평생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어떤 경우 들어갈 수 있냐?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대전에서 선생님 하다가 서울에 20년 만에 전근이 오게 됐다. 그럼 난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 정말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돼. 또 하나는 일본은 워낙 이제 오래된 주택이 많으니까 보통 뭐 전쟁 이후에 지어진 집들이 아직도 도쿄에는 많으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보통 한 8평짜리 집도 많아요. 다다미에 이렇게 2층 구조로. 근데 다시 지으려면 세입자를 쫓아내야지. 그것도 계약 끝난 다음에. 그것도 세입자가 나갈 때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걸, 집을 다시 짓는다는 걸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서 4년 후에 딱 계약을 맺고 새 세입자를 안 내보내고 당신은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죠? 서명이 돼 있어서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 그러면 새로 짓고 이제 다시 세를 내주거나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사카에서 세입자가 86세야. 네. 워낙 고령화 사회니까 수십 년간 사셨겠지. 집주인이 이제 이거 집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할머니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저 집 새로 지어야겠어요. 법원이 불허했어요.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여기만 살았는데 어디 가서 그 나이에 적응을 하느냐. 주거 안정성을 해친다. 환장할 일이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특히나 헌재에 갈 일이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 소원하죠 난리는. 시장 경제에서 네. 재산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권 보호 안 되면 시장 경제 무너져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진짜로. 네네. 우리가 헌법에서 수많은 권리를 주거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유를 보장하지만 재산권의 보장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집은 잘 보장 안 해줘요. 내 돈으로 샀지만 미안하지만 같이 쓰는 거야. 이 관념이 많아서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는 걸 좌파적, 진보적 일부 진영의 거다 생각하시는 건 집에 대한 규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만약에 높여야 한다면 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높여야 한다면
이제 양도세가 나와요. 거래세가 나오죠. 여기서 퀴즈. 우리가 재산세 지난해 한 17조 얻었어요. 그럼 집 사면서 취득세 내잖아요. 둘 다 지방세죠? 취득세 얼마 거쳤을 것 같아요? 취득세가 훨씬 많이 거치죠. 훨씬 많이 거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높죠. 취득세가 취득세 맞아 높아. 취득세가 21조, 재산세가 17조. 네. 취득세가. 거래세가 비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으로 돈 버는 이유가 투자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팔기. 거래 비용이 비싸서 안 팔고 계속 있다가 20년 살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양도세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설득력이 있어요. 양도세가. 양도세를 줄인다는 건 일단 양도세율은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제가 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답은 모른다라고 빠져나가잖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이걸 만든 물리학자들은 이 금속공학 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증명이 돼요. 그죠? 경제학은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건 그럼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지? 양도세 우리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서구 선진국은 자기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사는 집에 대해서는 세감면을 되게 많이 해줘. 그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그 집에 살았으면 그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게 있거든. 그러니까 특히 양도세는 면제해주는 나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알기로. 우리도 근데 이제 우리는 면제는 어렵지만 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억, 20억, 30억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10년 이상 살고 1가구 2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뭐 3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수십억을 올랐다 해도 2억, 3억밖에 안 낼 텐데 그 돈도 아까울 거라고. 그럼요. 아깝죠. 네. 아까워. 이게 세금을 집으로 다 아까워요. 뭘 내도 아까워요. 그럼요. 모든 심리가 그렇죠. 보유세는 다른 세금하고 다르게 더 아까워. 왜 그럴까요? 뭔가 뺏기는 느낌이라? 모든 세금은 소득에 과세하거든. 보유세는 그냥 번 것도 없는데 그냥 내라 그래. 그러네. 근데 목돈이야. 지금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가 서울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3,400 낸단 말이야. 중위 가격이. 네네. 한 40억 되면 내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조금 올라갈 건데 종부세 포함해서 목돈을 낸다고. 이제 재산세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이유도 정부가 사람들이 그걸 크게 느낄까봐 두 번에 나눠서 내게 만들어요. 6월하고 9월에. 그러니까 목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한다고. 다시 양도세로 돌아오면 선진국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걸 좀 깎아주면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양도세는 많이 깎아드릴게요. 2년 동안. 대신 보유세는 해마다 0.1%씩 올라갑니다. 어르신. 그러면 지금 반포에 지금 45억 갖고 계신 네네. 거 지금 1,200만 원 나왔는데요. 이거 5년 지나면 이거 2,300 될 거예요. 어르신 못 버팁니다. 계획 세우고 2, 3년 안에 팔고 나가십시오. 대신 양도세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제 생각 아니에요. 마치 제 생각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는 이 이야기에 반론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나온 부동산 정책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목소리 되게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공급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공급은 구조적으로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 수요는 보유세를 좀 올리고 양도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올라서 이게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부동산 규제를 위한 그런 세금처럼 양도세가 됐거든요. 네. 진정한 의미 안정화를 위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게 어떨까. 음. 집을 사서 양도세를 아예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얼마를 벌었던 그냥 팔어 괜찮아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망각하죠. 집이 너무 안 팔렸을 때가 지난 25년, 30년 동안 3번 있었거든요. IMF 위기에. IMF 위기에 집이 안 팔리니까 타워팰리스 99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미분양 나왔고 삼성 임원들한테 다 떠맡긴 거가 그 뒤에 뭐 2배, 3배 된 거 아니에요. 그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지금과 반대지. 부동산 부양책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우 타워팰러스 같은 데 집에 누가 살아. 그런 분양가가 식이었었구나. 900만 원이었어요. 평당. 평당 900만 원이었으니까 50평이면 4억 5천. 네. 근데도 분양 그러니까 가격과 이런 게 참 웃기죠. 그게 비싸다고 생각한 거죠. 그쵸.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집을 사면 당신이 몇 년 안에 팔고 나가면 양도세 1원도 안 받을게. 세상에 이랬던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완구 총리라고 충북지사 하시고 어떤 분 타워밸리 사서 2억 원 남기고 양도세 한 푼도 안 내신 적 있지. 그러면 그 욕할 건 아니요. 예. 정부가 그렇게라도 최고가 집을 그랬으니까, 팔려고 그때는. 했으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완구 총리가 시장은 이런 거야. 이완구 총리가 2000년도에 타워팰리스를 사서 2억이 오르니까 그거 쏙 팔아가지고 양도세도 안 냈으니까 굉장한 투기꾼 같죠. 그래서 5억 얼마에 사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3억에 팔고 나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거예요. 비싸다 싸다 말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양도세랑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 지금은 그냥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급인데 그 공급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게 해줘야 돼. 안 팔거든. 그러니까 보유세로 부담을 늘리면서 양도세를 줄여서 출구를 내주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 같다. 해볼 대안인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돌아올 수 있겠죠? 프로그램 이름. 하려고 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뭐 하려고 했어요? 안 할래요? 네. 명동포 경제 맛집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